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안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파렴치한 거지요, 그게. 탄핵돼야죠. 탄핵돼가지고 그 절차대로 처벌받아야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탄핵 표결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의원들 나오셔서 소신껏 투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란으로까지 몰고 갈 그렇게 심각한 그런 요점은 없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탄핵 시추안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찬성된다면 그렇게 진행되고 아니면 아닌 걸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슈 강원의 백승우입니다. 무모하고 위험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선포 이후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사안에 대해 정리해보고 탄핵 전국 속에 국민과 강원도민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조국혁신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기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좀 어수선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난 열흘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위원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충격과 분노로 가득한 열흘이었습니다. 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의회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이런 사달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은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지켜보는 것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그야말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매우 급박하고 좀 안타깝고 충격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 교수님 좀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뭐 거의 비슷하죠. 네. 소파에 누워 있다가 이제 속보를 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계속 봐야 했고, 또 저희가 또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한참 학기 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도 내고, 뭐, 채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학기가 끝나면 또 시위에도 참가 좀 해야 되고, 네. 뭐 하여간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고, 놀랍고 사실 약간 불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각 당에서도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대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11월에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추진위원장이 조국 대표신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는 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사전에 만들어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미 작성이 다 끝나 있는 상태였고 초안이 공개됐었죠. 네. 근데 이제 중앙당에서는 이제 그런 스케줄대로 가는 거고요. 우리 이제 지역의 강원도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원도당은 창당한 지 이제 6개월도 채 안 된 정당입니다. 예.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요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국에 있어서는 저희 당을 앞세우기보다는 한 축으로는 중앙당과의 공조 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각 지역에서의 시민사회와 어떻게 연대하고 네.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사회 쪽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좀 보십니까? 이건 아마 전국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꼭 강원도라고 해서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영동 지역의 삼척과 강릉을 다녀왔고 그리고 영서 지역에서는 양구 쪽에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예. 춘천하고 지금 원주는 매일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강릉에서도 상당히 그 시민들의 분노가 도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네. 거죠. 강릉은 더구나 윤석열 씨의 외가가 있는 곳이고 또 권성동 의원이 있는 곳이어서 시민들이 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분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정치인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소신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이유가 다양하겠죠.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뭐냐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떻든 여전히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고 또 그와 연장선상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연관돼서 사실 후진국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지금 건드린 거거든요. 저는 그게 자존심, 국민적 자존심을 건드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국민은 제가 보기에 세계에서 제일 자존심이 강한 국민이에요. 네, 근데 이 국민들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이게 무사할 리가 없겠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예. 민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결국 자기 권력 지키겠다고 군대를 쓸데없는 데 동원했다. 국회를 유린하는 데 동원했다. 이거를 민주주의에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이 참아낼 수가 없는 일이죠. 모욕을 줬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뭐 저도 뭐 화가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사실은. 외국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요. 어떻게 한국이 이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네.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그간의 일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회의단에 참석한 김재섭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이문건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결을 탄핵하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봤듯이 야6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본회의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퇴장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운영을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다시 탄핵안을 발의해서 14일에 표결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찬성 반대는 고사하고 단체로 퇴장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그 책무를 저버린 결과인 거죠. 저희 국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날 그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대표와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늘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 그리고 자신들의 의원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오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께서는 72시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각 표결에 붙여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구했었지요.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과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로 사실은 강제해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각 지역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6개 지역구가 국민의힘 의원들인데요. 각 지역에서 이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고 각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근조 화환을 보내는 것도 결국 그 결과 그들이 행동했던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단체 퇴장이라는 행보를 보였어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분들이 단체로 퇴장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뭐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의원은 참여해서 표결을 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를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소수당 의원들, 그거는 지금의 현재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예전에 민주당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소수당 의원들이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곤란한 법안이 다수에 의해서 밀어붙여질 때는 퇴장해서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만 자주요. 네. 이제 이번에 지금 제기되는 비판은 뭐냐면 지금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예. 이건 사실은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될 만한 큰 문제고 위헌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뭐 윤리적인 뭐 그런 의미에 말하자면 말씀하셨듯이 어떤 국회의원의 의무를 포기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비난인 것이죠. 두 분께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탄핵 2차 표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건 저 천기누설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집단적으로 당에 의해서 탄핵안을 부결시킨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성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은 보수라고 얘기하기에도 아깝습니다. 아마도 2차 표결에서 또다시 뭐 예를 들어 당론으로 또 채택하거나 또 아니면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저는 보수는 괴멸의 길을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자당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번 탄핵의 2차 표결에서는 반드시 탄핵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본인들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여당에서는 네. 뭐 공식적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는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뜻이 좀 어떤 거고 구체적인 방안을 예측하자면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이제 하여간 법적인 정치적 의미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사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학문적으로는 아무런 정의가 없는 정체불명이고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퇴진 사태가 있을 때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평론가들이 썼던 표현이에요. 정치가들이 썼던 표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예. 대통령제는 5년의 임기를 보장받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진 이런 거는 사실은 상정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권력자인데 이분이 뭐 나간다 이런 거는 사실 헌법에는 별로 상정돼 있지 않고 한 가지 경우 오직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하지 않은 것, 오히려 책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때 탄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퇴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질서 속에는요. 그분들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혼란이나 뭐 손해를 최소화하는 퇴진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현재 여당의 정치적 질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말하자면 시간을 벌어가면서 향후에 우리가 혼란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인데 혼란 없는 건 법적 절차를 따라가는 게 제일 혼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탄핵밖에는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현행 헌법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지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은 법치입니다. 국민이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법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뜻인 건데요. 본인들이 윤석열 씨는 스스로 자신이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전시와 사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명백한 현행범이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뭔가 다음에 스케줄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입니다. 또 하나 국힘당은 스스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은 피해자가 가지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탄핵이라고 하는 지난번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한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이에요. 본인들이 가해자란 말입니다. 국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었어요. 이 가해자들이 트라우마를 얘기한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언어 도단이 이번 정국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좀 놀랍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탄핵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의 강한 권력 추구의 결과물이라는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연말이라서 이제 학회 시즌이라서 이제 학회도 자꾸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합니다. 학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임기단축 개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나라의 법제도나 혹은 권력구조 문제, 헌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 대통령이 권력 추구하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합헌적이고 법률 절차 내에서 권력 추구 당연히 하죠. 권력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어요. 그런 걸 다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권력 추구하는 행위를 막아낼 수 있는 우리가 법적 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범죄자 취급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말하자면 지금 우리 당장 필요한 건 아까 우리 강 위원장 표현대로 우선 당장 지금 현재 상태를 빨리 수습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국제적인 위신도 회복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포커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밝힌 게 최근 야당이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 탄핵안을 연속적으로 이제 발의를 하고 예산안을 감축해 정책 추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위원장님 이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이번에 4조 1천억을 감액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야당에서 요구한 것은 그 예비비와 또 각종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이것을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었지요. 사실 이것은 지금 너무 중대한 사안 앞에서 변명에 지나지 않지요. 그동안에 과연 윤석열 씨가 야당 대표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두 번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도 했지만 진지한 국정을 논의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범죄자라고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가져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집단이 대화와 토론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가장 그래도 정당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일 텐데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과연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정부 관료들을 탄핵하는 것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타당성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법안들을 우리 윤석열 씨가 20차례가 넘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국정 운영의 비정상을 계속해서 연출해 온 것은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예산안 감축이니 또는 정부 관료를 계속해서 탄핵을 해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제 선언문인가요? 비상계엄 선언한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종북 반국가 세력이 뭘 불편하게 했냐면 예산을 삭감하고 검사를 탄핵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 정부의 관료들 탄핵을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법에 의해서 주어진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예산 감액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은 잘 그거 다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잘 살펴보면 사실은 정부가 작동하는데 불편 줄 수 있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없앴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가 다 작동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일부 검사들 탄핵하고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만한 이유들이 있었단 말이죠. 잘했다 못했다는 제가 굳이 저는 학자 입장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있었던 것이고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압도적 다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씨가 왜 대통령이 됐죠? 국민들이 0.73%를 더 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도 그것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받았으면서 국민들에 의해서 의회에게 권력을 준 것을 나는 정당하고 저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뭐라 그럴까 하여간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기 아이돌 그룹 부석순의 노래 파이팅 해야지가 울려 퍼집니다. 시민들은 노래에 맞춰 환호성과 구호를 외칩니다. 위원장님,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도 지금 춘천과 원주는 지금 매일 주중에도 매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고 특이할 만한 점은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집회와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유입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능이 끝난 고3들 그리고 중학생들까지도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도 중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춘천, 원주, 강릉 큰 도시에서는 집회가 좀 더 이렇게 자주 열리고 있고요. 또 홍천이나 속초에서도 도저히 그냥 집에 있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스스로 피켓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또 1인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지역에서는 윤석열 탄핵 공동투쟁 또는 시민행동 그런 이름으로 제 단체와 제 야당 그리고 시민 개개인들이 결합해서 함께 이 과정을 집단지성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집회가 열리면 늘 해왔던 모습이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꾸리고 거기서 대표를 뽑고 이렇게 진행해 왔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논의 구조에 시민들이 개개인의 자격으로도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당이나 단체가 주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의견들이 모여서 총화되어서 그 결과로 다양한 방식의 투쟁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에는 여기 춘천에 있는 국민의힘 도 당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고요. 지금 춘천과 원주를 비롯한 각 지역의 국민의힘 그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조 하환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국의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강원도도 시민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수님, 우리나라 촛불 집회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좀 집회를 꼽는다면 좀 말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한 건 1980년 서울의 봄 때 처음 참여를 했었어요. 저는 적극적인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잘 안 했는데 지금 같은 형태의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광우병 집회 때입니다. 2008년이겠죠. 광우병 집회가 이제 오늘날과 같은 집회의 시작이에요. 그때도 사실 명박산성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뭐랄까 충돌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요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집회에 나갔을 때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한번 가보니까 아주 뭐 평화롭고 재밌어요. 그냥 다 앉아서 즐기고 재밌게 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회를 나갔는데 집회를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뭐 어떡하려고 그래. 애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우리 집회는 이제 평화로운 집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같은 촛불 집회가 정말로 자리를 잡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입니다. 그때도 뭐 여러 차례 이제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도 지금 강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제일 달라졌던 게 뭐냐면 어떤 집회에 집행부가 있고 그 집행부가 기획한 집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집회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 같은 집회의 사실은 시작이었던 것이고, 그때도 가면 뭐 한쪽에서 춤추고 놀기도 하고, 그다음 또 집회에도 가고, 그다음에 뭐 초등학생들이 막 뭐 소리 지르면서 또 집회하다가 자기들끼리 놀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K-팝의 시대가 됐으니까 K-팝이 이제 또 이제 주류가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조금 연세가 드신 옛날 세대의 우리 그 어른들 사이에는 집회 그러면 위험하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들도 구경 삼아 한번 가보세요. 요즘에 어디 조금 이런 시골 도시 같은데 젊은 애들 보기 힘들잖아요. 집회 가서 보면 젊고 발랄한 친구들이 정말 재밌게 집회합니다. 노래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가서 참여도 하시고, 아이들 간다 그러면 재밌게 놀다 와라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집회는 절대 위험하고 그런 거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런 그 우리나라 집회 문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우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세계가 한국의 시위 문화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에 유례없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광우병 집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 중에 신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절실한 그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신명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곧 주술적인 힘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2년도 월드컵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붉은 악마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전 국민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함께 외쳤단 말이죠. 그때 그 경험이 저는 그 이후의 집회를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월드컵을 응원하고 광장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것을 처음 경험해 본 거죠. 각 지역에서 수만 명, 또 서울에서는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효순이, 미선이 그 죽음에 앞서서 그때 여중생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게 촛불 집회의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것이 면면이 흘러와서 과거의 벽돌을 깨고 화염병을 불을 붙이고 이런 집회는 이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아마 그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시민들에 의해서 아마 퇴출을 당할 겁니다. 저는 이번에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감사와 안도, 아마 이 두 낱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이렇게 면면이 그 민주화 정신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안도, 그리고 지금까지 20대 청년들이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다, 너무 자신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상당히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거든요. 저는 이 현장에서 이 젊은 층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서 어떤 특징들을 좀 발견하게 되냐면, 발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간결해요. 명확하고 쉽습니다. 우리 이제 그 소위 정치인이나 또는 시민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결이. 여기에 많은 그 청년들이 열광하는 것이고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룹을 응원하기 위해서 샀던 그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이제는 정치인들을 응원하고 한국 정치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는 구세대가, 기성세대가 저는 젊은 층에게 구원받고 있다는 느낌,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강 작가가 공교롭게도 우리 지금 이 내란 사태가 발발한 요 시점에 노벨 위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강 작가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천착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미래가 현재를 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현재형을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 요즘에 그 K-팝 문화를 장착한 주권혁명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은데요. 젊은 세대들이 현재 우리가 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일거에 어쩌면 일거에 타파를 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제 효순이 미선이 때에 그 촛불을 들었던 여중생들이 지금 30대 여성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20대와 3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친밀감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연대감이라든지 또 서로에 대한 배려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장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층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그 자산을 고스란히 전승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교수님도 이 본래 작가의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막 쏟아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이 촛불 민심이 정치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고 계시죠? 물론이죠. 네. 뭐 엄청난 압박이 될 거고요. 네. 그들이 미래의 유권자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까 자꾸 말씀드렸지만 시위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특히 정치 세력에게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것 사실은 미국에서조차 그랬거든요. 미국은 폭도가 의회를 쳐들어가서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형편없는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것이 시위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수준 높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정치적으로 각성을 했다.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민주주의는 우리한테 당연히 주어진 건 줄 알았다. 예, 그냥 우리한테 있어서 즐기는 것인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더라. 이제 그런 것이 이번에 정치에 무관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상당히 좋은 교훈을 줬다는 의미에서 아마 앞으로도 큰 압력이 될 거다.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혹은 탄핵에 쏠려 있습니다. 교수님,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하야 혹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탄핵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이전에 뭐 탄핵 같은 것도 있을 수 없었고 민주화 이후에 탄핵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4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열린 우리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 당을 도와주고 싶다고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발언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탄핵을 추진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당에서 뭐 사람 뽑을 때마다 그냥 늘상 개입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헌재로 가서 어떻게 됐냐면 법 위반은 있었다. 중립 위반은 있었으나 그러나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이래서 이제 기각이 됐죠. 그래서 다시 이제 대통령 업무에 복귀를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혀 공적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뇌물죄도 적용하고 온갖 뭐 무슨 경제 공동체가 어쩌고 하면서 온갖 논리를 개발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권한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 죄목이었고, 왜냐하면 자기가 행사해야 될 권을 남한테 막 줬기 때문에 내게 아니잖아요. 공적 권한이죠. 이제 그랬는데 인용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탄핵이 됐던 것이죠.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제가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고 안정적인 방법이다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미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충분히 다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통령 자진 퇴진이나 탄핵이나 어쨌든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또 뭔가 의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진 사퇴 또는 하야와 탄핵은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란수괴라고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지금의 특징을 내란수괴라고 딱 특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권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퇴진이든 하야든 이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국민이 헌법에서 정해놓은 절차대로 탄핵하고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그리고 헌재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미 여러 가지 혐의들은 다 소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탄핵 소추안이 15가지의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배제하고 이거 한 건으로 지난 7일 날의 탄핵 그 소추안은 요거 한 건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이분은 탄핵을 받아야 할 만한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자진 퇴진을 하야는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인 것이고요. 탄핵을 통해서 당장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 그래서 국민이 밤에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외교와 군 통수권이 여전히 윤석열 씨에게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직도 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탄핵하는 것이 일단 제일 우선이고요.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이제 언제 또다시 2차 쿠데타를 일으킬까 두렵고, 또 어제도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도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시민들의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바로 즉각 탄핵, 즉각 업무 정지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뭐 덧붙일 의견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선언을 할 때, 시국 선언을 할 때 그때 저희의 요구는 뭐냐면 빨리 퇴진하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아까 15가지 제목으로 이제 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리고 그 논란을 법적으로 말하자면 증명을 해서 이것이 헌재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어려운 절차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으니까 물러나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다 보셨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예컨대 빨리 예를 들면 하루라도 빨리 하야를 한다. 이제 그러면 제일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저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대선이 빨리 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바람직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럴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젠 탄핵이 바로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탄핵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그래도 북한에다가 뭐 띄워가지고 좀 국지전 일으키려고 생각한다든가 또는 또 아직까지 자기 남아있는 군통수권을 이용해서 무언가 이상한 또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불안감. 그러긴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긴 어려운데 그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불안감을
빨리 하루빨리 없애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빨리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달라진 집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부터 해주시죠.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고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윤석열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수본에서는 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수본이 중심이 되어서 하루빨리 윤석열 씨를 체포해야 할 것이고요. 사실 지금은 국제사회가 한국 사회를 이제는 우려 섞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질서 하에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이미 윤석열 씨는 체포되어야 마땅하고 탄핵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열흘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뭔가 비정상적이구나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것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장기화되면 결국 그 리스크는 국민이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내를 나가보면 폐업한 가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은 물가가 폭등하고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정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있어서 정치권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합심해서 이것을 빨리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전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나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봉사다. 빨리 그렇게 해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혼란은요, 지금이 제일 혼란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확실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할 일도 많은데 매일 나가서 시위해야 되고 말이죠. 탄핵이 딱 통과되면 즐거움을 한번 표시하고 다시는 시위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정말 어려워진 민생을 챙기는 것. 또 지금 불안한 안보를 챙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혼란스러운 민심을 다독인다는 대의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 속내를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익을 떠나 당을 떠나서 잘못을 인정하고 현 사태를 극복하려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 슈강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